최근에 TSMC랑 엔비디아가 조금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자기들 전용 라인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TSMC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튕기면서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됐죠.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속이 타겠죠. 삼성이 좀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수율만 좀 맞춰주게 되면은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뭐 그 밖에 한국경제TV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가면서 24년 정도 투자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좀 다르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지부진한 이유 되게 많죠. 일단 지난주까지 금투세에 대한 얘기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금투세가 발목을 좀 잡고 지금도 여전히 잡고 있죠. 지난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무슨 지도부한테 넘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들어가가지고 국정감사 끝나려면 또 10월 말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내내 또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이제 시행보다는 유예나 뭐 폐지까지는 사실 저는 폐지를 바라는데 폐지까지는 바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유예는 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이미 당론을 그 정도 결정했으면 빨리 발표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왜 이거를 질질 끌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또 있고요. 그리고 항상 연말 이때쯤 되면은 이제 배당 시즌 다가오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게 대주주 양도세. 기존에 원래 있었던 이슈인데 대주주 양도세는 그래도 지금은 뭔가 핫한 이슈에 올라있진 않았죠. 근데 몇 년 전까지 대주주에 대한 그 기준 금액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또 한번 휘청거리게 만들었었는데 많이 낮춰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은 항상 연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꼬여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죠. 이제 50일을 시행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어요. 미국이 스타트를 끊어줬으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조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면 이제 시장의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뭐 몇 개월 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소비도 굉장히 좋고 뭐 노동시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누구에게 따라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정말 짧고 굵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당장 사실 침체에 대한 신호가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거둬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그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일매일 지표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한 3-4가지 정도 이유가 지금 시장을 좀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어차피 저는 시장은 뭐 상방으로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된다면 시장의 호재로 다가올까요? 근데 일단 이번에 다행인 거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가 시행보다는 유예나 아니면 이제 폐지 쪽의 어떤 느낌으로 간다. 당론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토론회 끝나고 나서 얘기한 거는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게 지도부 쪽으로 넘기는 분위기고 지도부에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예나 아니면 좀 이따 시행을 하자 선진화가 우선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도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예나 아니면 폐지 쪽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수급은 좀 그래 개선이 되고 있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뭔가 확실히 딱 얘기를 해줘야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대해서 불확실성을 확 내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 출연했을 때 정말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불확실성보다는 상황이 좀 괜찮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연말만 되면 대주주 양도세가 문제되는데 외국의 사례 비교나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대주주 양도세가 참 이제 애매한 뭐 세금을 걷기 위한 세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일단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똑같아요. 지금 금투세랑 대주주 양도세 포인트가 똑같은 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주주로 칭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사실 예전에 대주주 양도세 이 교권 금액을 더 낮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혹은 뭐 가족 합산 뭐 10억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맙소사 삼성전자를 10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명절마다 다 모여가지고 다 깔아. 너 몇 주 가지고 있냐? 너 몇 주 가지고 있냐? 다 깔아. 원래 주식 투자인데 와이프도 몰래 하고 남편도 몰래 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뭔가 투명성을 올려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가? 뭐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었는데 농담으로 많이 비꼬 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의 주장은 그랬어요.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금이 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사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금투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는 대주주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맞다 봐요. 그러니까 금액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그 회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라인을 결정을 해야 되지. 금액이 얼마 있다고 투자금이 얼마 거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사실 삼성전자 지분을 봤을 때 물론 코스닥은 이해가 되는데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뭐 1억 가지고 있다. 1억 이상 있으면 대주주다. 정말 전국에 많습니다. 과연 근데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총화면에 가가지고 나 대주주인데 이러고 멘트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하거든요. 몇 주 들고 계십니까? 보고 이제 1억 가지고 있으면 앉으라 그래요. 농담으로. 진짜 앉으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 정도로 이게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법안이었죠. 그에 따라서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뭐 그들이 얘기한 대로 종목당 3억이든 10억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큰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투자금이 큰 사람들이 그런 세금을 회피하려고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은 불필요한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꺾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연속으로 발생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소액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합리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했던 거고 금투세도 똑같아요. 보면은 이제 금투세가 진짜 희대의 명언을 낳았잖아요. 저는 진짜 농담으로 영화 봤을 때 최고의 이제 제일 유명한 대사가 그 조커가 얘기한 Why so serious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만큼 정말 명언을 하나 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꺾일 것 같으면은 인버스를 매수하거나 풋을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 그거 보고 할 말이 없었고 보안책이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해외 주식 ISA에 대한 어떤 절세? 포인트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자본 자체를 우리나라 쪽으로 몰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미국 기업의 해외 기업의 ISA에 갖다가 뭐 절세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빠져나가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더 빠져나가는 얘기잖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에요. 근데 이제 금투세도 결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투자금의 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더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미국처럼 뭐 짧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20% 그리고 길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세금을 낮춰주니까. 근데 이런 방안들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이제 뭐 세금을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내. 이건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은 어쨌든 이제 좀 빨리 폐지가 돼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금투세나 대주주 양도세나 결국은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내 이건데 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때려버리면은 이게 순서대로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세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보는데 금투세 그렇게 내려가지고 세금 별로 안 받아지잖아요. 뭐 수년 전부터 계속 이제 대주주 양도세도 이제 대상을 내려왔거든요. 별로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건 진짜 맞지 않다 보고 오히려 금투세 같은 건 나중에 추후에 도입할 때는 뭐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세게 매기고 진짜 막 1년, 3년, 5년 길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려면 상법도 개정해야 되고 뭐 거래세도 없어져야 되고 농어촌 특별세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조정을 한 다음에 추후에 한 게 맞다 봐요. 그래서 일단 맥락으로 봤을 때 금투세는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모르겠어요. 이제 연준이 한번 금리를 인하를 해놨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는 우리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좀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내리긴 내려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일반 서민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커피숍 하시는 분들 있고 제 친구들 선배들도 되게 많은데 자금 조달이 되게 어렵습니다. 대출로 다 막힌 상황이고 그래서 대출을 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뭐 거의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신용등급도 뭐 900몇십 점 이상이 돼야지 겨우 이제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좀 자금 조달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아예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3금융권, 4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더 높은 이자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1금융에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사실
3, 4금융권에서 돈을 받으면 1금융권에서 돈 받기 어렵거든요. 네, 이런 것도 조금 뭔가 정부 차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서 한번 이제 클리어 시킬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에 금리를 바로 한국은행이 내려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올해는 한두 번 이상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오면 시장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너무 지금 이 금리가 높은 수준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서민층에게 되게 많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갈 수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금리를 내릴 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었는데,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인플레이션은 많이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린다 해가지고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 한두 번 정도는 인하를 해주면서 조금 이제 붐업을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밸류 프로그램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 나왔죠. 그리고 이제 ETF도 아마 나오게 될 건데, 이제 밸류업 관련 처음에 지수가 나왔고 구성 기업들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말은 많습니다. 뭐 이건 왜 들어갔고 이건 왜 안 들어갔고 막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일본에서도 일단 시행을 해놓고 수년 동안 관련 당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의들을 하면서 수정을 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시작이 좀 많이 아쉬울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좀 이해 안 됐다거는 뭐 KB금융 같은 때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KB가 빠진다고?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든 말은 나올 거예요. KB가 들어가도 말은 나올 겁니다. 뭐 불만이 많을 거예요. 항상 사공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 시행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수라는 것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2분기인가? 2분기에 6월 달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리밸런싱이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이 들어갈 거 들어가고 빠질 거 빠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수 구성 항목들이 바뀌는 지수니까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내년 6월 달에 좀 리밸런싱이 될 때 들어가고 빠지고가 좀 결정되면서 좀 뭔가 꼼꼼하게 이제 하나씩 좀 맞춰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수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관련 ETF죠. 펀드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가지고 펀드를 만들면은 이제 그 펀드가 구성하고 있는 그 기업들 쪽으로 보통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펀드들도 만들었고 하니까 자금을 넣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 기업들한테 펀드 자금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기업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 아마 ETF도 이번 달 쭉쭉쭉 나올 텐데, 나오게 되면은 관련 ETF가 어떤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기업들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좀 기대가 된다. 이에 따라 가지고 본격적인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는 시점은 관련 ETF가 나오는 딱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볼 종목과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일단 밸류 프로그램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되게 많이 지금 뭔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되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금융주들 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 있죠. 금리 인하기에 무슨 금융주냐 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잘 모르시는 말씀인 게, 처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금리가 높으면은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억 가지고 은행에 1억을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이제 그 1억 가지고 이제 대출 줘가지고 이자랑 저한테 주는 이자랑 자기들이 받는 이자 그 차액, 이제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 가지고 사는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1억을 은행에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 가가지고 야, 나 5천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은 뭐 우리 은행에 많이 예치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자 싸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제가 1억을 예치해놓고 받는 이자는 1%대인데 걔네들이 저한테 대출을 줬을 때 많이 감안한 이자도 한 2.2% 넘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내 돈 주고 내가 이자를 또 내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은행이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면은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서 대출을 많이 주게 됨으로써 이제 그 마진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주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증권주 최근에 되게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밸류 프로그램 한번 끼워보려고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대부분의 증권주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보험주들 보통 무슨 뭐 사고 같은 거 크게 나면 이제 좀 데미지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보험주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주들도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주들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밸류 프로그램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지주사 기업들 자체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IT 기업들이나 바이오줄, 제약주들 뭐 이런 기업들도 다들 밸류 관련과 금리 인하 관련 수혜주들로 같이 좀 들어가는
공통분모가 되는 기업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도체요? 모건스탠리요. 모건스탠리 기사 그 분석글 하나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그런 기사가 쓰면서 막 모건스탠리 맞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맞았다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디램 반도체에 대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막 늘려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을 보통 치킨 게임이 그런 거잖아요. 라이벌 기업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시장 점유율 뺏어오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 살을 깎아가면서까지 이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근데 그걸 이제 모건스탠리가 직접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기사를 썼고 딱 삼성전자의 디램 반도체 치킨 게임 시즌과 모건스탠리 그 기사가 딱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그때는 맞은 거고요. 일단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기사 쓴 사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사람을 알고 있는데 기사가 일단 우리나라 추석 기간에 나왔나? 그랬어요. 그 추석 기간에 뭐 보고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웃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모건스탠리 기사가 이번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뭐 지금 보시면 뭐 블랙에 대해서 수요가 넘쳐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맞았다 해가지고 그 보고서나 그 증거사에 굳이 우리가 신뢰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번으로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가 겨울이 왔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몇 개월 전쯤 조정받을 때 얘기해줬으면 또 모건스탠리 맞았다 이렇게 얘기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반도체 거의 조정 끝났거든요. 그리고 뭐 AI에 대해서 또 괜히 또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AI가 과연 돈이 벌릴 것인가 라는 식으로 리포트를 썼는데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돈 잘 벌리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좀 민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던 거 특히 우리나라에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모건스탠리 기사가 사실은 스타트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내일이죠. 이제 오늘 촬영이 월요일인데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반도체 쪽 매출 자체가 DS 부분의 매출 자체가 SK 하이닉스보다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의 50% 이상은 DS, 즉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 반도체 크게 보시면 이제 기존 디램 반도체, 뭐 HBM 쪽 아니면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근데 삼성은 지금 LSI나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 쪽은 밑지는 장사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잡아 올라오고 좀 밑지는 장사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리랑 LSI 쪽으로 지금 매출을 만들어내는 걸 바라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레거시죠. 이제 디램이나 이쪽 가지고 삼성이 매출을 잘 만들어 왔는데 디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HBM이 딱 나와줬는데 HBM을 먼저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갔고 삼성전자는 옛날에 할 수 있었는데 가성비 떨어진다고 안 했다가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먼저 올해 시작하면서 웨이퍼 테스팅을 계속 돌려가지고 수율을 올려놓은 거를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따라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AI 반도체 하면 HBM이고 HBM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에 넣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퀄테스트가 통과가 언제 되냐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퀄테스트는 제가 봤을 때 통과가 됐는데 아직 수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외 언론사들이 특히 이제 반도체를 주로 다루는 언론들이 삼성 이 테스트는 통과했다라는 기사를 2번인가 3번 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삼성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약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저는 퀄테스트 통과됐다고 기사 내보낼 것 같지 않아요. 이제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제 얼마 정도 수율이 나와가지고 얼마 정도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수주를 따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수율은 이제 어쨌든 생산할 수 있어요. 테스트는 통과했거든요. 근데 물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좀 애매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이게 AI 관련주도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만일 진짜 삼성전자가 테스트가 통과돼가지고 테스트 통과했어요. 이래서 주가 올라가죠. 근데 그 이후에 오케이 그럼 이제 수율이 얼마 나오냐? 한번 보자. 수주를 얼마 따는지.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만큼 땄는데 삼성전자 거의 못 땄다. 그럼 그때부터 의심을 하는 거죠. 니들 또 수율 안 맞춰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갈 겁니다. 굳이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차원에서 이제 기사를 내보내거나 언론에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기사가 나오는 타이밍은 수율이 어느 정도 맞춰졌고 엔비디아로부터 제법 큰 물량을 가져올 수 있을 때 그때 아마 멘트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벌써 나오고 있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디램 쪽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 이 판에서는 1등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도 삼성전자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파운드리 쪽은 TSMC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수율이 잘 나오진 않죠. 근데
2나노를 딱 넘어가는 순간, 2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삼성의 GAA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 기술이 딱 꼭 접목이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인데, 근데 삼성이 이 기술을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갔을 때, 특히 2나노가 넘어갔을 때 이 기술을 항상 GAA 기술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다리는 게 2나노 넘어가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HBM 같은 경우도 HBM3E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HBM4로 넘어가면은 HBM4부터 6세대 HBM4는 이게 HBM3E와 이 전과 완전히 다른 HBM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를 초미세 공정을 넣어서 만드는데 이 초미세 공정이 사실 SK하이닉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최근에 TSMC랑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만들어줘 한 다음에 TSMC가 그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주면은 SK하이닉스는 그걸 받아가지고 위에다 HBM을 쌓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초미세 공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쌓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판에서는 이제 승부를 걸 수 없고 그 다음 판 HBM4 그리고 파운드리도 2나노, 2나노 이하급으로 가야지 그때부터 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투자 시각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필요시 언제든 다른 공급업체 활용하겠다라는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삼성전자보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놓고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지금 파운드리를 커버링할 수 있는 기업이 TSMC는 원래 잘했고요. TSMC 그래도 그나마 뒤따라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마이크론은 이제 캐파가 안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뭐 지금 파운드리 해주는 기업도 TSMC 하나고 HBM 주는 기업도 SK하이닉스 하나잖아요. 이러면은 단가 경쟁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어쨌든 순수익을 올리려고 하면은 파운드리 쪽에 맡겼을 때 그 금액도 최대한 좀 싸게 자기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기업 하나한테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협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파운드리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한 10개쯤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이제 파운드리 필요한데 우리 좀 싸게 좀 종호해줄 사람 이러면은 막 손들겠죠? 그럼 자기들끼리 막 단가를 낮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엔비디아도 좋고 여러 개 기업도 좋은 건데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속이 타겠죠. 기껏 이제 만들어주는 공장 역할을 하는 거는 TSMC 하나 딱 있는 거고 HBM도 딱 SK하이닉스 딱 하나 있는 건데 삼성이 참 희한하게 둘 다 2등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삼성이 좀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삼성이 좀 빨리 돌려가지고 수율만 좀 맞춰주게 되면은 최근에 TSMC랑 엔비디아가 조금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자기들 전용 라인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TSMC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튕기면서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만일 삼성이 수율만 맞춰지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충분히 지금 현재 TSMC한테만 맡기고 있는 물량을 삼성전자한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관건은 지금 수율입니다. 수율만 맞춰지면 삼성전자는 정말 많은 게 맞춰지게 돼요. 본인들 실적도 잡히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다시 실적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돌아설 수 있고 그게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 영향도 줄 수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좀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수율만 맞춰지면 또 HBM 쪽도 또 괜찮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 그거만 딱 되게 되면은 지금 전반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아니면 주가도 완전히 돌릴 수 있는데 이게 단기간 내에 될 수 없는 그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율 맞추는 게 많이 어려운 건가요? 어렵죠. 많이 돌려야 돼요. 이게 테스트를 계속 돌리면서 이제 올려가야 되는 거라 가지고 이게 막 단기간 내에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많은 돈을 부어야 되는데 인텔 그러다 망했잖아요.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처음에 한다라고 했을 때 미정부에서 얼마씩 막 지원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전 딱 하나 걱정했어요. 인텔이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는데 미국이 만일 진짜 나머지 기업들 다 죽이려고 들었으면 뭐 파운드리 하는 TSMC나 삼성전자를 예전에 일본처럼 잘 나갈 때 일본처럼 죽이려고 들었으면은 진짜 골치 아프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진 않고 그냥 인텔한테 좀 투자를 해서 좀 잘하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안 됐죠. 그때도 제가 이제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돈만 이렇게 부어서 될 것 같았으면은 중국은 이미 초미세 공정 들어갔다. 근데 안 됐지 않느냐. 그리고 인텔이 투자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TSMC랑 삼성전자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계속 테스팅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따라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지금 만일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TSMC의 모든 공장이 다 멈추거나 아니면 진짜 이런
업황 자체에 위기가 와가지고 TSMC가 더 이상 뭔가 이걸 딱 잠깐 중단시켜 놓고 삼성전자는 혼자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 단기간 내에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HBM사 협력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쨌든 뭐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들 엔비디아 향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 매출을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제일 중요하다. 뭐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의 다변화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돈이 들어오는 캐시카우의 파이프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막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쪽에서 AI에 대해서 좀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TSMC랑 삼성전자가 같이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정해진 거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그것도 나와봐야 아는 거다라고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는 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삼성전자 저가 매수 기회인가요? 네, 전 지금 저가 매수 기회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지난번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50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치면 6만 전자도 사실상 옛날로 치면 300만 원이에요. 한 주당. 근데 이제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해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먼저 사놓고 보는 그런 뭔가 상징성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이렇게 눌리면 눌릴수록 오히려 언론에서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매수를 해놓고 좀 기다리시는 게 전략이 지금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 삼성전자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 저점은 다 잡은 것 같아요. 올해 저점은 다 잡은 것 같고 이제 올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치고 올라갈까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7, 8만 원 이상대는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중간에 뭐 별다른 불확실성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7, 8만 원 이상대에서 끝나주는 게 사실 정상이죠. 이게 그래서 7, 8만 원 이상대 정도는 그냥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 8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주가가 말이 안 되는 주가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뭐 삼성전자가 매출이 SK하이닉스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내의 어떤 숫자만 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 내에서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휴대폰 사업부도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죽어났었는데 AI를 넣고 S24를 만들면서 매출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부분의 매출이 물론 이제 내일 잠정 실적에는 부분에 대한 매출은 안 나올 거예요. 재무제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 너무 쌉니다. 말도 안 됩니다. 뭐 6, 7만 원대도 사실 너무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는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9만 원 넘어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제일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업황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래서 좀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래도 강도는 그렇게 약하지는 못한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조금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2차 전지를 때리는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저점은 좀 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투자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재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2차 전지 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2차 전지 매수 현황은 어떤가요? 네,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달라요. 종목별로는 다른데 오히려 외국인들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 기업인데도 뭐 밸류업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이슈랑 같이 맞물려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수급 자체는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시원시원하게 흐름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외국인들 포함해서 기관들, 뭐 특히 연기금이나 뭐 이렇게 좀 길게 투자하는 그런 그 주체들이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고 사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LG엔솔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LG엔솔이나 뭐 포스코홀딩스 아니면 일부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 원래 좀 핫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죠.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배터리 쪽 핫한 4680 배터리 그거를 생산되는 부분을
저희 테슬라 쪽에 전량 다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이 진짜 캐즈민이 아니면 뭐 중국 전기차 시장과의 어떤 치킨 게임이니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괜히 주가 많이 눌러놨을 때 오히려 그때 투자를 늘리고 뭔가 캐파를 증설을 하고 했었던 기업들이 지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똑같아요. 항상 이제 먼저 제일 핫한 기업은 LG엔솔 같은 기업들이 제일 핫한 것 같고 뭐 포스코홀딩스나 일부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3사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SDI, LG엔솔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지금 3사라고 해가지고 다행인 거는 그 3사가 모두 상황이 좀 어려울 때 뭔가 투자를 줄이진 않았죠. 투자를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배터리 3사가 지난 어려운 시기를 좀 잘 겪고 이겨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은 수급이나 아니면 최근에 주가 반등세나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제 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 같은 기업들을 봤을 때 전 딱 든 생각은 그냥 하나. 지난번 캐즘 그리고 시장이 되게 어려웠고 이제 2차전지를 그렇게 찬양을 하더니 정말 못 때려서 안달이 났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히 묵묵히 투자 잘하고 이제 잘 유지를 해온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아마 보답이 받을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2년 전보다 많이 하락한 원인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보면은 이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점유율, 전 휴대폰과 2차전지 거의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싸움은 결국 중국이라는 거잖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판매량, 그리고 자동차 인도량, 점유율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전 세계로 뽑아봤을 때 중국이 내가 생산하고 내가 산다가 되게 많아요. 중국 보시면 이제 휴대폰도 화웨이가 이번에 2번 접는 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폰 나왔을 때 전이 농담으로 이제 1번 접고 2번 접고 3번 접다 이제 사업도 접을 거다. 뭐 황희찬 다니고 그만 접어라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나오자마자 굉장히 불필요한 2번 접는 휴대폰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디스플레이가 날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뭔가 좀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400만 원짜리 휴대폰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박살났는 기분은 어떨까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지금 딱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중국이 사실은 국가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고 경기가 위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이겨내려고 이제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무한 생산을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로 다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동차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에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이 일단 엄청나게 해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떨어져 보이는 게 맞긴 맞죠. 일단 CATL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들을 굳이 우리가 긴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CATL도 사실 삼원계 배터리나 이런 걸 봤을 때 퀄리티가 좀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술력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걔네들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제품들을 싸게 생산하는 그런 최고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물론 걔들도 비싼 라인이 있겠죠. 근데 기술력을 절대 우리나라를 따라오지는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해서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죠. 중국산 배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그것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고 있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휴대폰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중국에서 매출 1위를 아이폰이 뺏겼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이 휴대폰 가지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시기는 내 주변 친구들 중에 그 누구 한 명이라도 화웨이폰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가 걱정을 할 필요 있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아무도 화웨이폰을 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그냥 스스로 생산 많이 해서 스스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이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 중국 전기차를 사용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나 중국산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관세를 바이든은 100% 매기겠다, 트럼프는 200% 매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한테 현재 상황을 좀 물어봤어요. 너 딱 앞으로 1, 2주만 지켜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 중국산 전기차 보이면 얘기 좀 해달라. 없어요.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없어. 그런 거. 안 사.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적인 쇼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미국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아디 같은 기업들이 한성자동차인가 그걸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자동차 같은 이런 진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재화가 벤츠 같은 이런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도 EQ2에서 한번 화재가 나고 나서 판매량이 확 줄어 거의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고급 브랜드에서도 그런데 중국산 브랜드에서 과연 그걸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좋은 차를 싼 값에 사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어요. 근데 글쎄요, 굳이 제가 저보고 전기차 사라고 하면 전 굳이 제가 싸다 하더라도 이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인데 중국산 전기차를 과연 살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테슬라가 그럴 때 좀 뭔가 가격을 어필해주면 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뭐 중국에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저 북유럽 쪽인 저거리도 LFP 넣은 중국산 차가 좀 팔리고 있다라고 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별로 못 봤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없고, 그리고 유럽에는 조금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있으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관세를 때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겠죠. 근데 딱히 제 주변에는 중국산 전기차를 탄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든 국내에 있는 친구든 그냥 걔네가 생산하고 걔네가 또 타는 것 같아요. 내년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캐즘 돌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2025년 전기차 시장을 대비해서 올해 관련주를 계속 매수를 하시라는 의견을 계속 올해 드려오고 있어요. 내년을 보고 올해를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최근에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갈 길이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겁니다. 내년까지도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쯤 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사실은 이게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원자재가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배터리 생산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최근에 보면은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나 루시드 같은 기업들이 되게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리비안이 생산을 좀 늘리고 싶은데 지금 부품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수요 부족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부품 수급 부족. 말 그대로 부품을 생산해주는 기업이 그렇게만큼 생산을 못 해주니까 우리도 전기차 생산을 좀 많이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지난번에 전기차 붐이 불었을 때는 배터리가 아무리 비싸도 그 비싼 배터리를 테슬라가 다 사줬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배터리를 확보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배터리가 비싸도 테슬라가 다 사줬어요. 근데 지금은 배터리 가격이,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배터리 가격이 비싸니까 테슬라는 사고 테슬라 쪽에다 배터리를 그렇게 공급하는 업체들이 테슬라 쪽에 넣는 그 가격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루시드나 리비안한테 주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못 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근데 지금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사볼 만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치면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붐업이 되고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테슬라 국산차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 눌릴 때 매수 가는 의견을 제가 몇 개월 정도 계속 드렸고, 테슬라가 M7에서 빠졌을 때도 테슬라 관심 가져보십시오, 누를 때마다 매수해보십시오, 이건 내년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 2위가 현대기아차더라고요. 와, 현대기아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동차를 봤을 때 전기차나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나 자동차 산업을 봤을 때 저는 이쪽 산업 자동차 관련주에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라 봐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그 비용 현금 주고 한 방에 다 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일부 돈을 내고 나머지는 다 할부로 돌려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할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자가 나가겠죠? 근데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은 그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나 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CATL 리튬 감산 소식이 국내 배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하도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감산해주면은 리튬 가격이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뭐 이거 사실 이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리튬 광산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이랑 달라요. 무조건 사와서 하던 시기가 아니고 광산 투자해가지고 직접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열심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했고,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 있는 리튬 광산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캐파 증설과 함께 그렇게 원자재를 수급해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언론이나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묵묵하게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예민하게 예전처럼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소식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어쨌든 현금 여력이 있으시거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괜히 지금 다른 종목도 많이 움직이고 막 수십 %%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매도하고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홀딩스 등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에 투자하실 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얘네를 한 3년이나 5년 투자하겠다. 장기 투자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신 분 되게 많으실 텐데 불과 1,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정이 나올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원래 대세 상승장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 기준으로 뭐 1, 20% 밀어버리는 경우는 되게 많았고 지수가 1, 20%면은 종목은 거기에 곱하기 한 2, 3 정도 돼요. 그러면 최소한 마이너스 뭐 30, 40이 나오겠죠? 네,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히려 저는 이제 딱 그 정도 지금 하락이 나왔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에. 근데 처음에 붐이 불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한번 잘 정리되는 시점이 전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홀딩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광산 쪽에도 투자하고 있고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같이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여전히 그대로 원탑이라 생각하고 있고 홀딩스 하면 또 이제 이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주사 라인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에코프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도 대장은 바뀔 것 같긴 해요. 대장이 바뀔 것 같긴 한데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해놓은 이 공매도가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로 줄어들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제일 많이 줄어든 건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 에코프로도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처럼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 영향을 좀 받아서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난번 나왔을 때랑 저는 이건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도 다 괜찮을 텐데 최근까지 오늘까지 기준은 에코프로 지주사가 제일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외국인들도 12개월 내 상환해야 한다. 이 부분이 2차전지에 어떻게 작용될까요? 좋은 소식이죠. 공매도 중지하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외국인들이랑 똑같이 맞춰놔라. 그 상환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똑같이 맞춰놔라라고 주장했는데 12개월 내 상환이면은 뭐 또 이런 얘기를 또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지 못하면은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외국인 공매도 아니어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은 애들이고 공매도 중지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일은 절대 없으니까 일단 공매도 중지해놓고 선진화부터 공매도 시장 우리나라 국내 시장 선진화부터 해라 라는 주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그 증권사들이 되게 많이 주장을 했어요. 공매도 중지해놓으면은 외국인들이 나갈 거다. 근데 지들이 불편하죠. 증권사 본인들이 불편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민망하겠죠, 걔네들이. 공매도가 중지가 된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매수는 역대급입니다. 공매도랑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공매도가 이제 외국인들도 12개월 안쪽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밸런스가 잘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고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고 이런 것 자체도 하나하나의 어떤 우리나라의 선진화로 가는 금융시장 선진화로 가는 좋은 대책이라 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빨리 털어낼 수 있는 공매도의 부담으로부터 빨리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매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요. 저는 이제 금이랑 2차전지를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 되니까 금값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 방송 나갈 때마다 그래요. 주변 친구들이나 뭐 지인분들 중에 아이들 있으면 돌반지 마련할 분 있으면은 내년까지 준비하지 마. 빨리 지금 사라.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말씀을 한 2, 3주부터 드렸는데 2, 3주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전 조정이 올해 그냥 거의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거의 후반부로 이제 가는 것 같다. 이 치킨 게임이. 그리고 거의 이제 끝에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매수를 나서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비중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뭐 몰빵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중 크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전액 쇼티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기사들이 나오는 내용들이랑 실제에서 또 하는 내용을 또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소재 쪽도 한번 돌기는 돌아요.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뭐 막 전액이다, 뭐 분리막이 되게 많은 업종들이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라 봐요. 저는 되게 좋은 거라 봅니다. 2차 전지와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재주들이 보통 사이클을 가지고 돌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저는 양극재 쪽에 턴이 좀 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양극재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뭐 음극재든지 아니면 뭐 이제 진짜 이런 전액이라든지 뭐 분리막이라든지 턴이 또 올 때 그때쯤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턴은 전 양극재라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2차 전지라는 이 섹터 내에 더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테마들이 뭐 테마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세부적인 어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절대 나쁜 일은 아니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일단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전기차 2차전 쪽은 30% 이하로만 하십시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난 투자 금액이 적어가지고 한 종목에 몰빵해가지고 투자금을 올리고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매수해놓고 한 30-40% 빠져도 괜찮아. 뭐 그런 거 막 난 계좌 잘 안 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90% 넘는 투자자분들은 내가 매수해놓으면은 그때부터 심심할 때마다 보실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장은 예전처럼 막 자고 일어나면 급등한 시장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후에 보면은 지수가 이만큼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모아가지고 이제 집중 투자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30% 이하, 이 업종에 대해서 30% 이하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 전 지금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거 가능하지만 너무 비중이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기회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한 종목에 몰빵했을 때 확실히 내가 멘탈 관리가 되게 어렵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업종을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가셔가지고 단가 떨구는 거 가능하지만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그냥 홀드에 두시는 전략 좋은 것 같고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비중 30% 이하로 매수하시고 그리고 뭐 최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 시점은 그냥 오늘 사십시오. 네,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고점 돌파는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25년도가 기점이라 봐요. 25년도가 전고점 근처까지만 가줄지 아니면 그걸 뚫고 올라가 줄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2, 3년 정도는 이제 2차전지 주도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혹은 뭐 바이오 핫할 때 바이오 제약 이쪽 라인들이 우리나라를 항상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끌어 왔어요. 근데 저는 2차전지라고 하는 업종이 새로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주가 시장을 이끌고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업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조금 뭔가 우주의 기운이 몰렸다라는 좀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니까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방산기업 다 떴죠. 방산 쪽. 그리고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바이오 제약주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되게 잘하잖아요. 게다가 또 하필이면 올해부터 미국의 빅파마들의 큰 약들, 메가 이 약들의 라이센스가 끝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밀러 할 수 있는 쪽도 되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그동안 중국이 좀 뭔가 굉장히 많이 싼 값으로 어필했었던 조선 쪽. 우리나라 또 반사이익 얻고 있죠. 게다가 반도체도 지금 때리니까 우리나라 반사이익 얻고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기운이 몰렸다라는 표현을 괜히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금투자 같은 거 없애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건데 일단 저는 2차전지나 뭐 이쪽 라인 같은 경우도 그냥 같은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한 번씩 돌아가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면은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죠. 근데 진짜 막 바이오, 뭐 한두 개 업종이 이끌면은 얘가 올라가면 얘가 빠지면 지수가 올라가다 말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돌아가면은 계속 쳐서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2차전지. 그리고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도 얼마나 잘합니까? 기술력 얼마나 뛰어나요? 그래서 그거만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투자자가 현재 봐야 할 지표나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2차전지 분들 보실 거는 일단 실적 보셔야 돼요. 투자에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고 근데 지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오나 이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빠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좋았던 시기와 안 좋은 시기를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YOY를 비교할 시기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YOY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는 바닥 찍고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YOY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를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숫자를 보십시오. 숫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숫자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진율 보지 마세요. 마진율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2차전지 관심 에코프로 관심 많이 가셨을 때는 그때 막 이제 2차전지 되게 비쌀 때잖아요. 막 올라가고 할 때. 그때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럼 보지 마시고 바닥에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런 매출이 살아나고 있는지 그런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의 흐름, 주가의 흐름, 네, 이런 흐름을 지금 보시고 저점을 좀 이제 예상해보고 좀 잡아 나가야 될 시기지 당장 뭐 실적 개선으로 주가 올라간다? 그건 내년 1분기부터. 근데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해주면은 땡큐죠. 근데 그걸 바라진 말자고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조정받을 때 8월 때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조정이 받긴 하지만 올 연말에는 더 높은 자리에서 끝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이미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다우존스도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가르치고 있고 미국 시장 계속 좋고 우리나라도 괜히 금투세 이런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굳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좀 눌림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도 이겨낼 거라 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오히려 촬영하는 지금 10월 초보다 연말에 더 높은 자리로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종목에 업종에 몰빵이 돼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는 최소한 한 3개 업종으로는 나눠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장은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은 급등한 시장 아닙니다. 조금 기간을 지나고 봤을 때 이만큼이나 올랐어? 이런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 사이클과 함께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